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교육가족을 대표해서 격하게 환영합니다. 많이 설레시나요? 예, 그러실만 합니다. 정말 충북 교육가족 선택 잘 하셨습니다. 다른데 어디 가신 것보다 충북에서 이제 여러분들 후배들을 제자 삼아서 이제 한 생을 바칠만 할 것이다. 제가 장담 드립니다. 선택 좋으셨고요. 이제 시작하게 될 충북에서의 교직 생활 어떤 그림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좀 도움 좀 드리려고 이제 첫 연수 강의 주자로 나섰습니다. 제목을 살짝 일부러 낯설게 하기로 붙였어요. 뷰카시대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근데 사실은 뭐 엄청나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무하게 될 교직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아이들에게 그 미래가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무기를 만들어주는 일이어서 우선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동행이라는 말을 같이 생각해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동행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동행 들어보셨죠? 뭐 유행가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같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대체로 동행이라고 하면 행선지가 같은 것을 동행이라고 하죠. 행선지. 예. 가는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 저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 플러스 알파의 동행의 의미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의 민담을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기러기가 대오를 지어서 구만리장천을 날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흐트러짐 없는 동행의 상징으로 기러기를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오를 지어서 날아가던 기러기 대열에 이 뒷자락에 있는 막내 기러기가 갑자기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궁금해졌어요, 문득. 그래서 앞에 가는 기러기 꽁무니를 툭툭 치면서 여보게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기러기가 그거 진짜 나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아마도 우리를 인도해 이끌고 가는 저 앞에 대장기러기는 뭔가 지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믿겨져.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 없이 그냥 대장기러기만 믿고 이 자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 힘차게 날갯짓하면서 뒤따라가는 그 역할이나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대장기러기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대장기러기는 뭔가 지도를 갖고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인도 민담의 얘기는 그걸로 끝나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걸 보면서 요 막내 기러기들이 참 기특하다 하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대장기러기를 믿고 우리는 그냥 우리 위치에 주어져 있는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자, 임하자. 그것도 미덕이니까, 미덕이잖아요. 그죠? 기특하다, 대견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살짝
좀 아쉬웠던 것이 있어요. 이제 그 기러기들의 생각은 일종의 팔로워십이죠. 팔로워십. 뒤따르는 무리의 미덕. 근데 대장 기러기의 리더십을 믿고 우리는 충실히 뒤따라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 진정한 동행이 되려면 펠로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펠로십. 자, 그러면 정말 대장 기러기가 그냥 지도를 갖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을 넘어서 그 지도를 확인하고 지도가 진짜 제대로 그려져 있는지, 그죠? 우리가 그래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이렇게 갈만한, 마음을 맞춰서 갈만한 것인지 점검과 확인도 필요하고, 대장 기러기가 지도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알고 뒤따라가는 것은 팔로우십이 아니라 펠로십 되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진정한 동행은 방향을 같이 하고 행선지를 같이 하는 그걸 넘어서 한 마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방향을 같이 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북교육의 동반자, 동행자가 이제 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제일 뒤따라가는 기러기에 그 소박한 어떤 기대나 자기 책무감 이런 걸 넘어서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충북교육 가족들 전체가 동지라고 하는, 한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더욱 진정한 동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시나요? 박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신년 초에 우리 교육가족들이 같이 마음을 맞추기 위한, 한 마음이 되기 위한 슬로건들을 신년 화두로 던져요. 작년에는 이택상주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이택상주. 들어보셨나요? 끄떡끄떡 하는 분들은 아마 이명구 씨의 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하셨을 텐데, 이택상주. 뭐냐면 택자는 못, 연못 택자이고 서로상, 주는 물댈 주. 근데 앞에 이자는 두 이자가 아니고 고울 여자예요. 고구려 할 때 려자 있죠. 화려강산 할 때 려자. 그 려자가 짝을 이룬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 이자로 읽어요. 그래서 짝을 이룬 연못이 물길로 이렇게 이어지면 서로 물을 대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물 때는 남는 물을 모자란 대로 이어주고, 넘칠 때는 받아주고. 옛날에 우리 양반집에 정원을 만들면 그 정원을 꼭 이렇게 짝으로, 쌍으로 만들고 물길로 이어서 이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우리 교육가족들이 서로 어려움과 힘든 거, 이런 거를 또 지혜도 서로 나누자, 이런 의미로 이택상주. 요새 교육 아젠다로 협력, 협동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의미를 담아서 이택상주로 했었어요. 작년에 재난과 재해가 유독 많았던 해죠. 그때 진짜 충북이 재난 대응, 위기 대응을 잘해서 다 잘 이겼어요. 이택상주에 구현했었죠. 근데 올해는 송무백렬이라는 화두를 신년 화두로 정했었어요. 송무백렬, 소나무 송, 무성할 무,
잣나무 백, 기쁠열. 소나무가 무성해지면 잣나무가 같이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를 담고자 했는지 짐작 되시죠? 우리가 보통 남이, 이웃이, 동료가 잘 되면 부러웠다가 살짝 쌤났다가 그 다음에는 배가 아프죠. 그 다음엔 저주하고 경쟁사회에서는 그죠? 사촌이 배가 아파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그런 게 인지상정인데, 또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어울려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미덕인 또 교육적 아젠다인 시대에 공감하는 것 중요하죠. 공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남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우리 모두의 영광으로 같이 축하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공감, 동반 성장 이런 것들을 지향할 만하겠다 해서 신년 화두로 송무백열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임용고시 됐을 때 주변에서 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일처럼 같이 기뻐하셨죠? 그 축하 그렇게 같이 안 받았어요? 배 아파하던 사람이 많았어요? 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충북교육 가족이 돼서 서로 간에 좋은 일 많이 만들고 그거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영광으로 삼자.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이 신년에 그런 것을 한 마음으로 가자 이런 뜻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마음을 맞추기 위한 브리핑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소통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장 기러기가 갖고 있는 지도를 펼쳐보려고 해요.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같이 지향할 만한 한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살짝 낯설게 하려고 벽화시대란 말을 썼는데 처음 듣는 말이죠? 임용고시 예상문제에도 없었던 그런데 의미는 뻔해요. 내가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벽화 이렇게 했더니 이 그림이 나와요. 이 뭐냐면 21세기 시대적 특성을 보여주는 용어예요. 원래는 군사 용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21세기가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말 들어봤죠? 그처럼 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아이고 여기에 영어 선생님이 있을 텐데 괜찮았어요? 발음? 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시대다. 21세기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머리글자를 딴 것이 벽화입니다. 그죠? 자, 21세기가 정말 이 상징 그림에서 나오듯이 정말 예측 불가,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운, 한치도 내다보기 어려운 난코스야. 그죠? 천둥, 번개, 어둠. 그런데다가 그런 난코스 처음 가는데 굉장히 빨리 달려야 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그래서 마치 이런 심야에 생전 처음 가보는 예측도 어려운 난코스를 고속으로 빨리 달려야 하는 운전자 같은 처지다. 근데 여기에 이제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안내판을 보면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이트를 안전띠 일단 매고 그죠? 라이트를 어디로 켜야 돼요? 상강등을 켜야죠. 왜? 한치라도 더
앞을 미리 내다보려고,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하려고, 그죠? 21세기를 준비하는 공부를 아이들에게 이끌어줄 우리는 정말 아이들보다도 더 준비할 아이들도 한치 앞을 더 앞을 내다봐야 되지만 선생님들이라면 당연히 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치라도 더 앞을 내다봐야 되는 그런 우리 책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흔히들 이제 많이 입에 올리는 의제들이 있죠. 아마도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인공지능, 인구절벽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죠? 요새 많이 얘기들 하죠. 자, 이런 과제들 앞에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한 교육적 해법은 또 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당면한 과제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충북 교육은 이런 해법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놨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우리는 행복 씨앗 학교라고 하는 해법으로 학교 내 울타리 안에 공교육을 내실어 하겠다. 그리고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우리는 학교 울타리 밖에서 지자체와 더불어서 지역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교육적 여건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해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충북은 행복씨앗학교와 행복교육지구로 이 시대적 상황 앞에, 과제 앞에 교육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것이 대장기력이 갖고 있는 지도예요. 뻔하죠? 뻔한 얘기지. 근데 정말 이거를 우리가 한마음이 되도록 믿고 내 날갯짓이 더 힘차게 될 만한 건지 이제 검증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앞에 과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죠? 이 얘기가 2016년도 초에 다보스에서 있었던 WEF 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화두를 던져가지고 회자가 많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클라우스 슈밥이 그때 이 양반이 그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죠. 세계 경제 포럼에.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인류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는 역사상 가장 심각하고 큰 위기다. 근데 요거 잘 극복하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위기이자 기회다라고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던졌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또 우리 교육에 큰 과제를 던졌어요. 왜냐하면 3차 산업혁명, 다시 말하면 인터넷과 PC가 기반이 된 지식정보혁명, 그 이후로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식기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어떤 의미를 던져줬는가? 그 전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아이들한테 전수하는 게 교육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 기반 사회는 교육에 당연히 그 사회 현상 자체가 큰 과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 이후에 도래한 지식과 정보의 폭발. 지식 정보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지식 정보가. 이 건축가이자 미래학자인 벅민스터 퓨러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가 쌓아온 지식 정보의 총량을
재 보다 보니까 19세기까지는 100년에 2배씩 늘어나더라.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면서 그것이 50년 만에 빵 2배로 튀더니 그 후부터는 막 20년 만에 2배가 되더니 그 다음에 10년 만에 2배, 그 다음에는 2년 만에 2배.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더라. 그래서 지식 2배 증가 곡선이라는 걸 퓨럴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오늘날에는 13개월 만에 2배로 늘어난다. 근데 제가 10년 전 어떤 책에서 2년 만에 2배가 된다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나요. 2년 만에 2배가 된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분야가 이공계다. 이공계는 2년 만에 지식이 2배로 증가해서 2년 만에 2배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2년 만에 수명을 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대 3학년이 되면 공대 3학년은 1학년 때 배운 것의 절반이 구닥다리가 된다. 이런 거를 내가 10년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공대 교수님한테 진짜 그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대 교수님은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대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보직을 안 맡으려고 그러신다 그러더래요. 다른 대학 교수님들보다 공대 교수님들이 유독 보직을 안 맡으려고 그러신다. 왜요? 그랬더니 보직을 맡았다가 한 2, 3년 보직에 있다가 돌아오면 자기 가르칠 과목이 없어진대. 이야, 10년 전에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 이후로 특히 이제 그 자연과학 이공계 쪽에는 지식이 폭발하는 주기가 더 다른 분야보다 좁았죠. 근데 이제 머지않아서 12시간에 2배가 된다라고 퓨럴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12시간에 2배가 된다고요? 그럼 하루에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4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엄청나죠? 자, 그러면 이게 던지는 화두는 뭐예요? 지금까지 교육은 지식을 저금하는 방식의 교육이었잖아요. 머릿속에. 근데 이렇게 12시간에 2배로 늘어나는 지식을 어떻게 저금을 해나가는 방식의 교육을 해나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머릿속에 구겨 넣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느냐? 또 언제까지 그걸 다 못 집어넣으니까 에센스를 핵심을 잘 간추려서 백과사전에 싣고 교과서에 싣고 그거를 달달 외워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교육을 해야 될 건가? 언제까지? 책상 다리에 아이들 붙잡아 매두는 시간과 학력은 비례할 거라고, 성적은 비례할 거라고 아이들을 자꾸 심야에까지 붙잡아 매두는 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쥐어짜고 들벗고 닥달할까? 공부해라. 죽을 각오로 해라. 아무리 그래도 죽지 않는다. 공부하다 죽은 사람 못 봤다. 이런 교육 계속 할 건가? 그게 바로 20세기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이었죠. 그렇게 해서 교육 강국이 되어 왔죠. 다른 부존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자원인 인적 자원을 교육을 통해서 힘을 길러서 조국 근대화시키는데 동력으로 써왔죠. 그게 바로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아이들 머릿속에 저축하듯이 쟁여놓은 지식이 많았고 그것이 쓸모가 있었다. 이런 교육 패러다임이었죠. 그렇게 해서
최상위 학업 성취도를 이루었죠. 거기에 투자한 것은 요거였죠. 세계 최대의 학습량, 또 거기에 따르는 학습 부담,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 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적색 지표들이 대신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늘이었죠. 그거에다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또 포기됐고 덮어놓을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었어요. 세계 최저의 학습 효율성, 학업 흥미도, 교과 자신감, 교과 유용성, 학교 적응력, 삶의 만족도, 더불어 사는 힘, 배려심, 문서 이해력, 행복지수.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교사가 됐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학생이었잖아요. 이 여러분들 모습이 이 안에 이렇게 비치지 않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구받은 게 뭐였어요? 정확한 공부하는 기계가 되라. 거기에서 우등생, 모범생 출신들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별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포기해도 돼. 덮어두고 왔잖아요. 자, 이런 교육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 받으면서 그런 교육에서 살아남아서 모범생, 우등생이 되어서 이제 교사가 됐잖아요. 내 제자들은 이제 나를 닮으라고 나처럼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이끌 것인가? 그를 작정으로 왔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돌아가신 엘빈 토플러, 벌써 한 40년 전에 21세기를 예측했던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를 만들었던 엘빈 토플러 박사가 10년 전에 2008년에 한국에 와서 그때 당시 집권당이던 한나라당이 MB 정권이 선진화 전략을 국정지표로 내세웠던 데예요. 대한민국이 이제 21세기에는 선진국이 돼야 된다. 모든 것을 선진국 되는데 맞춰놓고 추구했던 때예요. 이때 당연히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미래를 내다본다는 엘빈 토플러 박사를 모셔다가 국회에서 특강을 들었어요. 특강을 듣고 나서 제목이 바로 선진화 전략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래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있었어요. 그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MB의 양아들이라고 불리던 곽승준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미래기획위원장이니까 토플러 박사한테, 미래학자 토플러 박사한테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까? 딱 한 수로 훈수 좀 두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토플러 박사가 교육부터 바꾸세요. 선진국 되려면 교육 안 바꾸고 선진국 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대한민국 교육은 20세기에는 적절했지만 21세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대한민국 교육은 공장식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학생들을 하루 15시간 이상 배움터라고 하는 학교나 학원에서 미래에는 필요치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런 교육부터 바꾸세요. 이렇게.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 비슷한 충고들을,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요즘 한참 뜨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로 유명한 이분도 뭐라 그랬냐면, 지금 아이들은 선배나 선생님에게서 배운 거 가지고는 세상 살아가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거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왜라면 왜는 달달 잘 외는데 아주 잘해서 모범생, 우등생이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평생 울고 먹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까요? 그런 기대하고 선생님 됐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칠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 가지고는 평생 살지 못하는 첫 세대 아이들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것의 8, 90%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것의 8, 90%가 얘들이 어른 되면 쓰레기가 될 것.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하는 게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지식을 전수해서 아이들이 습득하고 저축하듯이 하는 교육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하는 지식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전에는 지식은 불변의 지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변의 진리가 있다고 우리 배웠죠. 불변의 진리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안 썩으니까 수명이 불변이니까 그거를 잘 저축해두면 평생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해법으로 해결의 키로 솔루션으로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지식이라는 거 없다라고 압스만이 얘기를 해요. 모든 지식은 변한다. 다만 변화의 속도가 다를 뿐이다. 그게 금방금방 변하는 걸 고속변화 지식, 천천히 변하는 걸 저속변화 지식, 중간점이 중속변화 지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속변화 지식은 금방 후딱 바뀌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 없죠. 오늘의 날씨 정보 이런 거 고속변화 지식이죠. 근데 저속변화 지식도 가르칠 필요 없다라고 해요. 요거는 예를 들면 오징어 다리 10개, 문어 다리 8개. 이거는 우리는 그거 바뀔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정해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진화의 결과다. 그렇다면 진짜 언제 바뀔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도 가르칠 필요 없다 그래요. 왜? 그거는 그냥 상식으로 통용되니까 그냥 흘려들으면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 가르칠 건 뭐냐? 중속변화 지식을. 그리고 중속변화, 이것도 변화되는 거니까 요거를 어떻게 요거에 적응할 건가 요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스만이 또 얘기하는 게 지식 반감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반감기라는 게 방사능 반감기, 거기서 나온 말이겠죠. 근데 지식의 수명을 얘기하는 거죠. 효과가 아까 2배 증가 곡선이 있다 그랬죠. 2배 증가한다는 얘기는 곧 나머지는 지식이 2배로 증가하면 거기에는 신지식과 구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닥다리가 되는 주기가 여러 분야별로 좀 다르겠죠. 우리 친구들이 교과별로 아마 조금 달랐어요. 근데 동기 중에 지난 여름에 명퇴를 한 수학교사 출신 친구가 나는 대학 때 배운 공식을 40년 동안 울고 먹다가 퇴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좀 자조적인 얘기였죠.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수학은 공식은 바뀌지 않더라 이러면서. 근데 압스만은 그것조차 9.17년 반감기를 9.17년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절반 정도는 9.17년이면 절반이 구닥다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분야별로 좀 다르긴 해요. 자, 그러다 보니 40년 전에 토플러가 얘기한 압슬리지란 말이 새삼스럽죠. 토플러가 압슬리트라는 말과
난리지를 합쳐서 압슬리지라는 말을 40년 전에 신조어로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1970년대 뭐 제3의 물결 뭐 이렇게 나오던 때 퀴즈 대회 같은데 압슬리지란 말 많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쓰레기 지식, 그죠? 자, 그래서 이 쓰레기 지식을 과연 저축하듯이 쟁이는 교육을 계속할 것이냐,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미 40년 전에 토플러는 21세기가 되면 교육이 바뀌어야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측했어요. 말했어요. 20세기는 문맹자가 3R 기능을 익히지 못한 사람이 문맹자라 그랬어요. 그죠? 읽기, 쓰기, 세마기를 못 배운 사람은 문맹자였죠. 모든 시험이 사실은 3R 기능을 재는 시험이었어요. 심지어는 임용고시, 심지어는 수능까지도 3R 시험이에요. 그런데 토플러는 21세기가 되면 그게 그 기능을 못 익힌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못 익힌 사람이 문맹자가 될 거다.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21세기 공부법을 요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20세기 공부법은 뭐였죠? 3R을 공부하는 방법은 뭐였죠? 학과 습이었죠. 배우고 익히는 게 전통적인 공부법이었어요. 배우고 익히고. 배우는 거는 내려받는 거, 전수하는 거. 익히는 거는 자기가 스타디하는 거. 그죠? 그런데 21세기 공부법은 learn과 unlearn과 relearn 이라고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요거 못하면 문맹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도 뭐죠? 요 세 가지야. 학과 습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learn, unlearn, relearn을 가르쳐야 돼요. 뭐냐? learn이 뭐죠? 배우다. 근데 요 배우다가 20세기 학이 아니에요. 20세기 학은 전수받는 거잖아요. 멘토한테, 선생님한테. 근데 요 21세기 런은, 토플러가 얘기하는 런은 스타디 개념이에요. 자기 주도적인 배움. 그리고 언런은 뭐냐? 언런은 폐기학습이라 그래요. 압슬리지를 닦아내는 거. 압슬리지를 닦아내는 거. 구닥다리 정보를 내비둬 봐야 쓰레기가 되는데 이걸 재산이라고 간수할 필요 없죠. 이거를 잘못 재산인 줄 알았다가는 엉뚱하게 헛다리 짚는 해법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닦아내야죠. 이게 언런이에요. 압슬리지를 빨리 닦아내는 거. 그 다음에 리런은 뭐냐? 그 압슬리지 닦아내는 자리에 빨리 신지식, 새 정보를 채워넣는 거. 요 세 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문맹이냐 아니냐 따지는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또 2016년도 3월에 또 하나 충격적인 쇼킹한 사건이 있었죠.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 교육에 충격을 주고 우리 교육에 잘 됐나 못 됐나를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었죠. 아까 얘기한 학과 습이에요. 요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 중국이었죠. 고대 중국인들이 이 글자를 만든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 들어있어요. 요 배울 학자는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서 양손으로 뭔가를 손에 잡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의 포즈가 배움의 정통 포즈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그야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수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습은 뭐냐? 중국인들이 익힌다는 걸 어떻게 개념으로 형성화하지? 하다가 본 게 바로 뭐냐면 새가 날갯짓 익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 모습을 보고 습자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같죠? 날개 우자가 있잖아요. 날갯짓. 요 밑에는 그럼 둥지인가? 둥지 같게 생겼죠. 근데 둥지 모양을 형성한 건 아니고 요거는 스스로 자자를 쓰려고 하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익히는 건 진짜 새 날갯짓 익히는 걸 보면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었나요? 엄마가 뭐 가르쳐 준 건 없었죠. 날갯짓 뭐 1분에 몇 번 해라, 뭐 포즈는 자세는 어때라, 뭐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냥 엄마는 그냥 시범 보여준 것밖에 없었죠. 시범, 엄마가 날갯짓 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 몸에 익힌 거죠. 요게 익히다는 것의 기본 개념이죠. 스스로 한다는 거. 그래서 스타디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실에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도 20세기까지도 효과적으로 쓰여왔었죠. 대한민국에 특히. 예. 그리고 교육학에서도 여기에 관련되는 법칙도 만들었어요. 1대3 법칙. 1시간 배우면 3시간을 익혀야 자기 있게 된다. 그죠? 자전거 배우는 것만 봐도 1시간 배우고 3시간은 자기가 익혀야 자기 있게 되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공부의 목적이 논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논어에 보면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않냐? 이렇게 됐죠. 배우고 익히면 즐겁다. 배우고 익히는 건 방법이고 즐거운 것은 목적이고 이런 거죠. 근데 공부의 목적에 논어에도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기를 위한 배움, 남을 위한 배움. 인자가 남이라는 뜻도 있죠. 자기를 위한 배움, 남을 위한 배움. 언뜻 지금 우리가 20세기형 편견에 젖은 사람이 요거를 해석할 때에는 요거는 이기적인 공부고 요거는 이타적인 공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진짜 의미는 정반대예요. 뭐냐면 요거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공부, 요거는 남 눈에 들려고 하는 공부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남 좋으라고 하는 공부라는 뜻이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하는 공부라는 게 아니라 남이 하라는 대로, 남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휩쓸려서 하는 공부. 그러면 진짜로 공부는, 배움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자기 스스로 내켜서, 좋아서, 못 견디겠어서, 미쳐서 하는 공부로 해야 되죠. 진짜 공부의 목적의 본질적인 부분은 남 눈에 들려고, 남이 요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 자체에 재미가 있어서 즐겨하는 공부라 해야 되죠. 못 참겠어서 하는 공부. 이게 위기지학입니다. 자, 이 공부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 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공부를 아이들한테 어디까지 하라고 해왔는가 범위를 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대체로 알려진 암, non-nonce를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알려진 무지, 알려지지 않은 암, 알려지지 않은 무지. 어떤 건지 대충 이해하시죠? 요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공인하고 통용되는 지식,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뉴스에도 나오고 백과사전에도 실려 있는. 근데 대한민국은 요것만 배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로 요것만 공부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공부의 대상이 있다 이거죠. 그 중에는 알려진 무지. 이거는 알아낸 사람이 없다는 것이 다 알려져 있어. UFO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은 암도 공부의 영역이 돼야 돼요. 알려지지 않은 암은 뭐죠? 누군가 알아내긴 했는데 전파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줘서 전해지지 않는 비법. 이것도 궁금해 해야죠. 그리고 또 정말 아주 깜깜한 무지의 세계. 근데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공부, 해야 되는 공부는 이렇게 광범한 영역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공부의 범위 어디로 삼았냐? 요걸로 삼았죠. 요것만으로.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이끌어줘야 되는가? 그죠?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그죠? 지적 호기심, 관심과 흥미, 이거를 불러일으켜 줘야 되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그거는 몰라도 돼. 공연한 거야. 이렇게 덮어두고 그랬죠. 내가 고향은 경북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엄청나게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지는 않았는데 부모님한테서 아주 타박을 많이 들은 얘기가 지금도 생생한 게 있어요. 혹시 이 중에 경상도 출신 이 말을 알는지 모르겠는데 알분스럽다. 알분스럽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경상도 방언인데 알분스럽다. 공연히 쓸데없는 것을 알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비하고 구태여 알려고 하지 마 하고 이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꾸 억눌러오고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해오고 그랬죠. 정말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의 영역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을 또 돌아봤어요. 돌아보니 대한민국 교육이 지향을 해오던 목적이 두 가지로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영역, 교육에. 또 하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실용적인 영역. 근데 대한민국 교육이 근대화 과정에서 어디를 중시했어요? 쓸모있는 사람 기르자는데 치중했죠. 자, 그런데 그 쓸모있는 사람 기르자라고 하는 과정이 혹시 공부하는 기계, 투입과 산출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었는가? 인간을 기계로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었는가? 거기에서 가장 기계에 가까이 정확한 우등생이, 모범생이 어느 날 알파고랑 만났잖아요. 알파고랑 만났죠. 그런데 졌죠. 알파고는 어떤 존재예요? 인간을 닮아가려고 하는 기계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기계를 닮아가라고 이끌고 왔었는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인간을 닮아가려고 하는 기계하고 딱 마주쳤는 거야. 그쳤어. 야, 이거 진짜 우리 교육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충격받은 거죠. 근데 이미 250년 전에 루소가 에밀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만들려고 하는 거더라고 이미 그때 통찰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20세기에 쓸모있는 사람 되거라 하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가장 선생님 말 잘 들은 아이가 베스트 원 넘버 원이었죠. 우등생 모범생, 그죠?
쓸모있는 사람 중에 가장 쓸모있는 사람이 베스트 넘버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나 될 수 있었고 되기만 하면 행복한 1등이었는가? 어때요? 도리도리. 그죠? 누구나 될 수도 없었고 되면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거는 허위의식이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1등 이데올로기를 한동안 굉장히 우리가 선전을 해왔었죠. 역사는 1등만 기억한다. 다 1등이 되도록 해라. 다 될 수 있다. 1등 아니고 2등부터는 다 루저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던 인간의 기계화 과정의 비극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을 닮으려고 하는 기계 앞에서 교육은 뭐로 돼야 된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기르는 본질적인 영역을 다시 돌아보고 이제는 21세기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 기르는 그 부분에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도달한 거죠. 그래서 21세기의 1등은 베스트 원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다 이거죠. 올리원. 요거는 그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의 1등이죠. 비교 대상이 없는 자기다움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존재. 그죠? 그리고 20세기 1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불변의 진리를 가장 기계적으로 입력했다가 꺼내서 쓰는 적용하는 정답의 노예였다면 이 정답의 노예는 이제 21세기에는 알파고가 대신하고 알파고에도 뒤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답의 노예가 아니라 해답의 주인이어야 된다. 누가 발견하고 가르쳐 준 그 틀의 메이는 사람이 아니라 해법을 스스로 찾고 해답을 스스로 푸는 존재. 이게 바로 20세기 모범생 정답의 노예에 대비되는 해답의 주인이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 해답의 주인은 이제 이런 역량을 가져야 돼. C자로 시작하는 7개 역량. 20세기는 3R을 가장 기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21세기는 기능이 아니에요. 역량이에요. 뭐냐? C자로 시작하는 7개. 요거를 보면 creativity, clear, critical, computing, collaboration, communication, cross cultural 나와요. 요게 사실은 나라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대체로 요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나답게 나름대로 요거는 올리원 쪽이죠. 그 다음에 밑에는 더불어 20세기 모범생은 혼자 푸는 선수야. 근데 21세기는 같이 푸는 선수라야 돼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 푸는 20세기 우등생에 비해서 21세기 우등생은 왜 뇌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뇌 바깥의 뇌. 기계죠, 기계. 컴퓨팅. 정보와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좋은 머리를 타고난 거 못지않은 역량이에요. 이거 중요하다. 근데 이 7C가 이제 올해부터 전면화되는 2015 교육과정에 다 들어있어요. 핵심 역량이 보면 봐요. 다 들어있잖아요. 7개가. 다 들어있고 대한민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지향하는 핵심 역량에는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7C 말고
신미적 감성이라는 게 보태져 있어요.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거를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 세븐시 또 이 올리원 해답의 주인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을 앞장서 학교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행복씨앗학교예요. 굉장히 멀리 돌아서 결론이 왔죠. 임용고시에도 안 났죠. 그런데 행복씨앗학교가 무슨 특별한 무슨 대안학교냐. 행복씨앗학교도 지금 똑같은 교육과정을 똑같은 교과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런 부분들이, 이런 패러다임이 기존의 학교들과 다릅니다. 결과를 넘어 과정을 중시하고, 가르침을 넘어 마음을 중시하고, 정답 찾기를 넘어 질문이 있는, 지식을 넘어 역량을 중시하고, 성적을 넘어 성장을 중시하고, 경쟁을 넘어 협력을 중시하고,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자, 그래서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적 해법. 전국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달리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 흔히들 저출산, 고령화 얘기를 하죠.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예요. 지금 보면 정말 고령화로 해서 어른들을 모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쭉쭉쭉 빠져서 행간의 사회에서 목말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짐작이 되시죠? 이것이 바로 인구 절벽으로 나타나서 2020년 이후에 정말로 이제는 이제 고령화가 초고령화로 접어드는 지역들은 이제 후세대가 없어지는, 그래서 지방이 소멸될 위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바로 20세부터 39세까지 젊은 가임 여성 대비 어르신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이제 그 지역은 후손이, 주민이 없어지는 지역이 될 거다. 여기에 지금 여기 일본에서 만든 공식인데 거기에다 대입해 보니까 이 지금 인디안 핑크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역들이 다 30년 후에는 지자체가 없어질 거다 예측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지역들에서는 이제 교실에서 인구 절벽이 학생 절벽으로 나타나요. 충북은 불과 몇 년 사이에 20% 가까운 아이들이 쭉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 집에 효도할 후손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길러야 됩니다. 같이 길러야 돼요.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 실감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는 그 지역에 들어와서 아이 낳고 키우고 살기 좋은 곳으로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 여건이 뭐냐? 지자체에서는 젊은 부모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배움터를 늘리는 것이 중요해요. 배움터를 어떻게 늘리냐? 옛날 같으면 배움터 하면 학교나 학원이었죠. 근데 이제는 학교나 학원 말고 없어? 이렇게 찾게 돼요. 왜냐? 이제 배움이라고 하는 게 20세기만 해도 성적이 지표였죠. 스코어. 근데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스코어를 넘어서 스펙을 요구로 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스토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 21세기에는 아이들에게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상품이고, 그죠? 스토리가 무기인 시대가 됐어요.
그 스토리를 이제 20세기 기숙사 또 뭐 정독실 여기에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배움의 공간이 이제 교실이 확장돼야 돼. 어디로? 동네로, 마을로, 자연으로, 숲으로. 그래서 온 동네가 나서서 그 아이를 지역의 주인으로 키우다 보면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지역의 주인이 되고 지역을 품을 것이다. 요 믿음이 바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충북은 행복교육지구라고 부르는데 전북에는 교육혁신지구라고 불러요. 이런 노력들이 또 전북의 연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분 지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대장기르기의 지도에 그려져 있는 우리의 지향인데, 비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되실까? 이게 궁금해요. 이제 보셨죠? 한 마음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큰 다행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 며칠 이제 있게 될 연수 기간 동안 좋은 기운 잘, 좀 챙기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학교로 이제 씩씩하게 달려가시면 되겠죠? 그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